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18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박세나,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AI가 전 세계 3억 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테네시주 내셔빌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 범죄 여부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 통합교육부 파업은 타결됐지만 극심한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파업 사태는 향후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에 관한 건데요. 기사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박현경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진은 이들 직업 업무가 생성형 AI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계사를 비롯해 전국 전체 노동자 19%가 AI 기술 도움으로 업무 최소 절반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AI가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AI로 대체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황 기자, 네.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지난 라코 내러티브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AI에 대해서.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젠 그럴 때가 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화 터미네이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사실은 이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라고나 할까요? 일에서 이제 비효율적인 단점들을 빼버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AI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 단점이 제거된 그 AI가 이제 득세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전망이 된 거기 때문에 와야 하는 수순이 온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재작년만 해도 이런 AI가 많이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급속하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 AI, 이 생성형 AI를 이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시대가 지금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거를 너무 이게 부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고 배척하고 이거는 안 된다. 뭐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하고 또 그때 제가 기사를 또 썼던 내용 중에 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AI를 사용하는 거는 뭐 위법이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를 악용을 하고 뭐 학교에서 뭐 치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제를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AI로 그냥 대체해서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지금은 이제 AI가 나왔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배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그리고 이 직업군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직업들이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기사를 보면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배열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속해 있고요. 또한 이제 AI의 영향을 전혀 거의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직업군에는 전문 셰프나 오토바이 정비공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런 직업군들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AI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AI가 요리도 할 수 있나요? 뭐 아무래도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해서 이제 로봇 팔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기계는 물질적인 생산을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코딩도 하고 글도 쓰고 연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이런 지능적인 지적인 행동들이나 행위들이 자동화되면 그것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챗 GPT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한번. 너가 뭘 대체할 수 있냐 인간의 물어봤구나. 섹터를 네. 물어봤더니 자기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을 효율성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어시를 할 뿐이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사회는 내가 더 발전되고 개발되면 내가 산업이나 특정 태스크들을 주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회가 이런 변화에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뉴롤, 리스킬 해가지고 다른 걸 찾아야 한다라고 또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야, 무서웠어요. 무섭네요. 네. 여기서 챗 GPT하고 대화해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 네. 있거든요. 하고 했어요? 네. 했어요. 예. 참 조언이 좀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예지 기자는 그쪽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 네, 분석.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AI가 완전히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대체는 사실 저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먼 미래가 아닐까.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안 루쿤이라는 컴퓨터계 노벨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전문가 교수가 계신데 지금 메타에서 인공지능 수석 연구원도 했고 뉴욕 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신 분이 이 챗 GPT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네. 얘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고학력자들이 알 수 있는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종이를 인간이 두 손으로 들고 있고 한 손을 놨을 때 종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인터넷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도 못하고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이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크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고 AI로서. 보입니다. 근데 이미 일자리 여러 개가 사라졌대요. 사실 근데 빅테크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최근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도 그렇고 그게 다 요새 계속 정리해고 하고 있잖아요. 뭐 연달아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AI가 그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세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저는 실제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머스크 CEO 등 1000여 명의 그런 전문가들이 개발을 중지해야 된다, 일시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은 빠른데 규제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AI들이 거절, 불순종, 권력, 지배 이런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지구 종말이 멀지 않은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란 머스크는 그래서 지금 AI 사실 일란 머스크가 오픈 AI 창업자 중에 공동 창업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AI 위험하다. 이거 개발 중단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어떤 위험한 세상이 올지 모른다. 그리고 일란 머스크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게 AI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말에 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CEO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기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제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네트워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만 해도 지금 인터넷이 네. 다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AI가 나쁜 마음만 먹고 정말 자기 임의대로 프로그램들을 조종한다거나 아니면 핵무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거기 침투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정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류 종말의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하고 AI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걸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터미네이터만 봐도 그렇고 다른 아이 로봇인가요? 그렇죠.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AI하고 사람과.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런 세상으로 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AI끼리 서로 간의 대화에서 인간의 규제에서 속박받기가 싫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그렇죠. 나왔다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규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대중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건데요. 이 AI가 주는 답이 무조건 맞다라고 맹신하는 거는 그런 아니다라고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좀 흘러가야 될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AI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력한 정보, 저희들이 떠드는 얘기들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네.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한 주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70%고 한 주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30%라면 이 AI는 찬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약간 좀 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AI로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편향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일례로 지금 챗 GPT에다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누구냐 이렇게 네. 그냥 단순히 물었을 뿐인데도 되게 비판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개발자의 또 사상이 들어간 거고 가치관이 접목이 그런 거겠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을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맹신하고 무조건 따라야지 이게 100% 맞다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제도 규제지만 프로그래밍 자체를 좀 인간 친화적으로 하면은 그런 규제들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악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회적인 전반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계속 우려하는 것은 인간 대 AI 대결 구도를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우려하는 맞아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 대 AI,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I를 개발하는데 인간과 AI의 대결 구도를 우려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래밍 자체라든가 인간 친화적으로 만드는 기술부터 좀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찰을 대신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로봇견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로봇견 보면 그게 사실상 AI거든요. 그 로봇견도. 근데 이제 경찰을 대신해서 이제 AI가 나중에는 이제 미래를 이제 저희가 그렇게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경찰을 왜냐면 경찰들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인간들까지 이렇게 억압하는 사회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드론에다가 AI 기술만 붙이면은 AI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그 러시아에서 그 드론 탱크를 3대를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AI 기술만 붙이면 AI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중단하자고 그랬잖아요. 개발 중단. 개발 중단을 얼마 정도 하자고 그러면 6개월만 하자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대요 지금. 내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다. 내년에 벌써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AI 전문가들이. 사실 요즘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도 무인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맥도날드를 가도 지금 음식도 네, 그냥 전부 다 시킬 수 키오스크로 하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일론 머스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랑 공동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네. 비롯해서 1000여 명, 그러니까 그런 IT 전문가 1000여 명이 공개선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거 너무 위험해진다. 이렇게 우려 목소리를 계속 근데 나타내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중단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에 할 사람들은 다 할 제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중적인 인식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AI도 한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GPT라는 그 한국어로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전 훈련도 사람이 시킨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일단은 뭐 지금 우려하는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자체를 안 만들도록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AI를 우리가 100%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입장이지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인데요. 예, 저는 사람들의 일자리 그리고 AR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일자리를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교 분석한 걸 보니까 AI가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더디더라도 좀 덜 효율적이라도 사람들 위주의 세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AI도 또-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긍정론이에요. 네네. 다 AI가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고 그 위에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될지. AI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체를 한다면은 인간이 그럼 뭔가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비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일단 세상은 이미 AI 시대에 접어든 모습이고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성이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총기 난사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사망했죠. 네. 트랜스젠더들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가 이렇게 위험 수위에 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나온 기사 짧게 읽을게요. 테네시주 내시빌 학교 총격범 오드리 헤일 매니페스토가 FBI와 고도로 숙련된 범죄 프로파일러 팀이 내용을 분석한 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방송이 나간 시점에는 아마 공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매니페스토가 보통 바로 공개되거든요. 여태까지 보면은 나 누구 죽일 거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 오드리 헤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FBI 쪽에서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분석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거 분명히 민감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는 트랜스젠더 옹호 내러티브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네. 학교 가서 죽인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거기에 있는 목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런 총기 난사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페스토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 범죄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뉴스 보고. 이게 크리스찬 증오 범죄라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커버넌트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 이 학교를 보니까는 교과 과정에 성경 신학이 있을 정도로 네. 정통적인 이 기독교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 이 헤일은 이런 학교에 다니는 것을 항상 불만을 갖고 좀 증오 그리고 분노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아마 뭐 그 상담을 해줬던 그 목사님의 딸이 이번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죽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누구 한 사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학교가 싫었고 이 졸업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3학년, 4학년 한 2년 정도 다녔고 5학년 때부터는 생활 기록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번에 이제 어린이도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3명. 그렇죠. 9살이에요. 9살. 9살 진짜 꽃다운 나이고 정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일단 그 초등학교 자신이 다녔었던 초등학교를 타겟으로 했다는 거가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하고요. 네.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점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이제 총기 난사를 거기서 저질렀지 않았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릴 때부터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주입식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는 좀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는 반하는 거니까요. 뭐 하나님은 이제 두 개성, 남성하고 여성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기 나오니까.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하는 감정이 있어서 가서 총기 난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면담도 많이 했더라고요. 면담했어요. 네, 상담하고요. 사실 이제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면담 과정에서 좀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서 이제 가서 총기 난사를 하지 않았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했지만 3, 4년 정도밖에 안 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정도 초등학생이 3, 4학년 정도 되면은 그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어른이 얘기하면은 그게 맞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와 연관돼 있는 곳에 가서 총기 난사를 저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거길 가서 그랬다기보다는 기독교이신 부모님한테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많이 배척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인 감정을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뉴욕타임즈나 CNN들 뭐 처음에 다 쉬라고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잖아요. 트랜스젠더인 게 네. 알려지고 나서 약간 이런 게 지금 트랜스젠더고 뭐고 이게 문제고 이걸 사과를 한다는 게 지금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한 20대 여성이 정신질환자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3명 살해하고 교직원을 3명 살해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A라고 해야 맞았다 이런 얘기죠. 예. 예, C라고 한 거 미안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면은 주류 방송들이 그걸 사과를 해야 되는 예, 그래서 눈치를 사과- 너무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정정 보도도 요새 잘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악착같이 다 챙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국의 10대들의 최다 사망 원인이 총기지 않습니까? 네. 보다 강력한 그런 총기 규제가 마련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그 데이터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아. 그 어린이들 사망 이유가 총기가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한 반박 데이터도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범인 오드리 헤일이 지금 28살이에요. 예. 근데 학교를 다녔던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동안 그 악감정을 품고 좀 이 학교에 가서 좀 이런 총기 난사를 했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얼마나 그때 좀 상처가 됐고 얼마나 그때 좀 왜냐하면 집에서도 이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네. 그리고 총기 소지하고 있는 것도 반대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갖다 팔아라. 합법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팔으라고 권유를 했었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모님의 그런 압박과 강요가 좀 많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렇죠. 말하는 게 많이 전형적인 있겠죠. 기독교 예. 가정이라면 또 그런 거를 배척을 하고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울분과 억압들이 이제 쌓여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처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이런 불만들을 표출을 한 건데 이해는 되지만은 이거는 뭐 명백한 잘못들이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일단은 좀 빨리 FBI에서 이제 매니페스토를 좀 빨리 좀 밝혀내서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돼서 다음에는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 전직 목사가 이제 그 헤일이 그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동의하지 않은 다음에 그 아버지 체드 스트럭스 목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희생된.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안 보여서 그 딸을 그냥 살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그 아버지를 죽여서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딸은 살려뒀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또 그 ABC 뉴스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그 테네시주가 사실 좀 보수적인 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엑소더스 현상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캘리포니아에서 떠난 사람들이 테네시주로 많이 가고 있대요. 근데 테네시주 상원이 최근 공공장소나 어린이 근처에서 드래그쇼 아시죠? 네. 그 네. 여장 남자죠. 예, 드래그쇼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어린이 앞에서 약간 스트립쇼 비슷하게 막 그런 쇼들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학교, 공원 또는 예배당 근처에서 드래그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테네시주에서 다른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트랜스젠더 미성년자가 호르몬 처방이나 그러니까 성전환 처방이죠. 뭐 치료죠. 그리고 수술 등 성별을 확인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노도 이번 그 총기 난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화당이 지금 테네시주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작용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속 트랜스젠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트랜스젠더 복수의 날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트랜스젠더 복수의 워싱턴 날로 DC 에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네. 워싱턴 DC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트랜스젠더들이 모여가지고 복수는 세상을 향한 복수겠죠? 자기네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vengeance라는 표현, 그러니까 좀 세잖아요. 이 복수라는 표현이. 그래서 관련 트윗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트위터가 원래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사들인 다음에 뭐죠? 계정 차단이나 삭제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차단하고 다 차단했죠.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진영까지 아예 그냥 이거 언급을 못하게 그냥 아예 막았어요. 근데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복수의 날 자체라는 게 예. 이거는 총기 난사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을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인종이라던가 뭐 성소수자를 떠나서 인종이라던가 지금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좀 그러한 반발의 움직임 그리고 복수의 움직임 뭐 증오범죄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공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철저하게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트위터 측이 이번 대처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편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트랜스젠더 측에서는 뭐 단어는 복수라는 이런 단어를 썼지만은 폭력을 요구하는 날이 아니고 억압과 폭력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대표의 말처럼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폭력적인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좀 차단을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터가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네, 검열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적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폭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총을 들고 뭐 예수쟁이들을 죽여라, 예수쟁이들의 목을 베어라라는 글들을 막 해서 그게 엄청 확산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게 다 내려간 상태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에 반감이 있는 어린아이들 이걸 보면 분명 이런 선동적인 문구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거에 고무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트랜스젠더는 막 총기를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막 보여주고 내가 이런 정도로 갖고 갈 거다 나는. 대법원 맞아요. 그 워싱턴 DC 쪽에. 네, 거기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동하는 확산된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확산됐다는 거는 여러 명이 이미 되고 지금 있죠. 크리스찬들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상.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선동됐다 오드리 헤일도 이런 기사도 예. 있고. 네네.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 잘한 것 같아요? 차단? 아니면 차단 표현의 자유니까 놔뒀어야 되나요? 네, 저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Q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하지만 그래도 이런 끔찍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런 시점에서 트위터가 그런 게시물들을 규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젠더 편이라는 건 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트랜스젠더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트랜스젠더 사실 옛날에도 막 추정 60분 이런 한국에서도 본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옛날 막 90년대 그때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계셨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 호르몬제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심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복수의 날 이렇게 그 아예 이거 선포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 내내 뭐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아니, 저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이런 일들만 터지면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소리를 높여서 평화적인 시위라든가 평화적인 움직임을 넓혀 나가야 나중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런 입장에서 총기 난사를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들고 일어나자. 그렇게 하면은 반발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주류 언론 아까 사과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라고 표현해서 미안하다. 우리 그 사람 뭐 네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NPR 공영방송 아닙니까?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공영방송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냐면은 트랜스젠더들이 총기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홍보 공익 광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트랜스젠더 저는 이제 더 이상 약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메인스트림이 사실상 거의 100이면 100 다 트랜스젠더 편 들어주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동성결혼도 이미 합법화가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겠다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18살 이상이면. 근데 이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전환 치료 수술 받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다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걸 강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성전환자들은 이렇게 총기를 좀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공익 광고도 내고 그 시위, 대대적인 시위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걸 보면은
아까 AI도 그렇고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LGBTQ를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메인스트림 자체에서 좀 더 세워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데 네. 이 선이 없이 너무 그냥 계속해서만 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드래그 퀸하고 그 LGBTQ 사람이라고 다 이걸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전환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전부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뭐든지 들어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용의자가 아니면 범죄자가 뭐 흑인이거나 뭐 라틴계 그러면 흑인 다 싫어요. 라틴계 싫어.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트랜스젠더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심이 그렇게 커져가는 모습이라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는 LA 통합교육부 노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 주영석 팀장께서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LAUSD, LA 통합교육부 일반 노조 파업 현재 극명한 빈부격차 보여줘.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사 짧게 읽을게요. LA 통합교육부가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극적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LA 지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교육부 노동자들과 학부모 등 89% 주민이 저소득층이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번과 비슷한 파업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 이번 뉴스에 대해서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LAUSD, LA 통합교육부 일반 노조와 교사 노조가 이번에 큰 이제 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러나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제 협상이 필요했던 거고 결국에는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조는 30% 임금 인상과 그리고 교사 노조는 20%의 임금과 그리고 특수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고 타결이 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조금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해서 이번에 좀 점수 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 노조의 인원들에게 조금 이제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LAUSD 소속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난 21일, 23일 집에서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교사와 이런 일반 노조, 비교사의 일반 직원들이 너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부분에서 조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누가 들어도 심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정말 좀 잘 진행이 됐고 만족할 만한 그래도 결과를 얻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 그 교사 노조라든가 교직원 노조의 그 부당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네. 나왔었습니다. 교사는 연봉이 꽤나 됩니다. 지금 연봉이 작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연봉이 돼요. 근데 지금 교직원들을 봤을 때는 좀 많이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교사들에 비해서 25,000불에서 33,000불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LA 통합교육부 관할 지역 소속에 보면 33,000불로 살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못 살죠 사실 그 돈으로 LA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노조만 놓고만 봤을 때는 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좀 놓고 보면 교사 노조는 어부지리해지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그 연봉 인상분을 교직원들한테 좀 더 올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툭하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노조 쪽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노조 쪽이 이기는 것 사실 LA시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조 이기기 힘들죠. 그렇죠. 예, 노동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보면은. 자, 세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이슈? 네, 저도 좋은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30% 정도 올렸는데 이전 평균 임금을 살펴보니까 이제 보조 교사 같은 경우 평균 임금을 연평균 2에서 3만 달러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사실 LA 같은 도시에서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네네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살펴봤는데 건강보험이나 뭐 아니면 보너스라든지 뭐 이런 게 보장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런 것도 수정된 것에 만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교사가 자기 일터에서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아까 뭐 캐런 베스 시장님이 중재. 개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캐런 베스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총력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기 시작된 지 3개월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면 점수를 엄청 까먹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부담감도 작용했을 테니까 이번 합의에 있어서 노조 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교육 예산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 없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합의만 이끌어낸 것이죠. 네. 그리고 임금만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또 앞으로 2년 뒤에 와 우리 이거 가지고 못 살아요 또 들고 일어나면 그때도 합의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황 기자가 지적한 대로 또 파업 일어날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하면은 이분들 아까 뭐 연봉이 3만 불, 예를 들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 3만 불 그렇죠. 하면 힘들긴 하죠. 뭐. 근데 이 이슈가 몇 년 뒤에 또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거 또 우리 연봉이 안 맞다 인플레이션하고 또 파업을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도 에릭 가세티 시장이 또 한번 중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반복한 거예요, 사실. 캐런 베스가. 근데 이게 중재를 했다는 게 사실상 웬만하면 노조 얘기 들어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LA 타임스나 이런 그 주류 언론들이 교육감이 4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를 받는 것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봉 평균 연봉 최저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요나 기자? 비교직원은 일반 18,512불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저. 이렇게 40만 불 이상이면은 대통령보다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근데 이렇게 위에서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렇게 비교 직원들이 이렇게 낮게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는 이제 다 공감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번 파업 움직임이 노조 쪽으로 이렇게 힘이 기울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세티 때도 그렇고 캐논 베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반복되는 건데 연하 기자 뭐 네, LA USD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입니다. 그럼요. 네, 뉴욕 다음이죠. 뉴욕 다음인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뉴욕 교육국이랑 이제 연봉 차이를 한번 비교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LA USD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의 연봉이 최소가 지금 54,49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욕 통합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61,000불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54,000에서 한 20% 인상이 되면 한 61,000불 이제 뉴욕이랑 좀 비슷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 정도 보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사 같은 이 교사가 아닌 교직원. 비교직원이요. 비교직원 같은 비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뉴욕 통합교육국은 최저가 38,000불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LA USD는 18,512불이었어요. 최저가. 저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불이 차이가 납니다. 네, 교직원과 교사 갭이 큰 거를 따져야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차에 따라서 이제 그러겠죠. 연봉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뭐 최대한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최저 부분을 이제 뽑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뉴욕 통합국은 비교사 직원 연봉이 58,000불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LA USD는 뭐 한 36,000불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비교직원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비교직원- 이번에 이슈가 된 것도 비교직원 예. 때문에 시작이 된 그래서 겁니다. 합의가 되는 것도 교직원에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제가 교사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하는 건 알지만 근데 이번에 교직원들 연봉이 오르면서 다른 교사분들도 연봉이 올랐다. 덩달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합의가 좀 그 통합교육부 측과 이 교사들을 봤을 때 좀 그 교직원들이랑 봤을 때 좀 불공정하지 않았냐라는 합의예요. 저는 그렇죠. 제가 사실상 생각하는 비교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어야지 왜 교사까지 이렇게 그렇죠. 덩달아서 지금 교사들도 30% 인상으로 된 거고 20%. 20%인가요? 네. 20%. 근데 저는 또 이제 자녀를 갖고 있고 이제 학교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고 연봉을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연봉이 적고 일을 하기 싫어지는 인기 없는 소위 말하는 인기 없는 직업이 돼버리면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들은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그래서 노동통계국 자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직업 중에 교사가 15위 정도로 네. 네. 돼 있습니다. 뭐 1위는 뭐 의사나 외과 의사, 뭐 치과 의사, 약사,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막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쭉 내려가서 한 15위 정도의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예전부터 교사가 LA 통합교육부에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베네핏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교사들이 계속 은퇴를 하고 새로운 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연봉을 올려달라. 우리 지금 이 수 가지고는 학생들 못 가르친다라고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LAC 자체에서는 지금 노숙자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노숙자에다가 지금 도대체 얼마를 쓰는 겁니까? 그렇게 쓰고 저희가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근데 납세 권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 당연히 저희가 챙겨 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보다 지금 교육과 보건이라든가 치안 문제에 더 치중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저는 제일 문제스러운 게 앞으로 연쇄 파업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연쇄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충분히 이렇게 맞춰주니까. 하니까 예. 계속 받아준 애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실 아직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락다운 되면서 학교 계속 문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교사들 도대체 뭐 하느냐. 그리고 교사들끼리 이렇게 놀고 서로 휴가 간 모습들 그런 사진들이 드러나면서 분노했다고요, 학부모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사실.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셌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연봉을 올려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비교직원들 올려준 거는 찬성인데 교사들 올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비교직원은 너무 연봉이 낮았어요. 예, 비교직원, 그러니까 비교직원 문제가 근데 이걸로 인해서 더 혜택을 받은 게 교사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파업할 때도 이렇게 다 같이 하고 교직원들은 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 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사들이 너무 놀고자 한다. 너무 놀자판이다. 그 얘기들이 나왔고 교직원끼리 서로 한 얘기들 줌 미팅 그걸 몰래 어떻게 녹화해가지고 이게 드러났어요.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거 보면서 야 얘네들 이렇게 휴가 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락다운을 오히려 즐기네. 그리고 락다운이 폐지되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게 교사노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받고 솔직히 락다운 풀린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혜택을 또 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모든 교사분들이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반화할 네,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다수를 욕먹이는 상황인 것이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교사들까지 연봉을 올려줬어야 했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예, 근데 교사들 과반 이상 거의 절대 다수가 그 학교 다시 문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늦춰졌던 건 사실은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도국장님도 저기 예. 그렇죠. 부모시니까. 힘들죠. 예.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정말 아마 학부모들 네. 다 공감할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자녀들을 사실상 부모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엄마 네. 내지 아빠가 집에 있는 계속 케어를 했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 원격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원격 근무 그거 안 돼요. 원격 근무 절대 안 돼요. 그거 싫어요.
아이패드로 그렇게 그 교사들하고 얘기하는 거 정말 싫다고 얘기를 아이들이 반발이 크다는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줌으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공부가 솔직히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팬데믹 기간 이 3년 동안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제 아이들도 너무 싫어했어요. 이거 줌 미팅 줌 교육 원격 근무 하기가 싫다.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그 락다운 동안에 평소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건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교육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발란티어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하는 일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옆에서 좀 보다 보니까 교직원이셨군요. 거의 준 교직원이고 저희 와이프는 매일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다 보니까 정말 이 노고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또 어린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교육자 쪽에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건 알지만 이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는 좀 그 합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네. 자, 라코 내러티브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